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5년 만에 최다를 찍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주소지예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강남 3구입니다. 절대 안 무너진다던 강남 불패. 그 신화에 지금 균열이 아니라 금이 쫙 하고 있어요. 빚을 못 버틴 집주인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파장은 강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외곽 구축 아파트 같은 게 아닙니다. 강남 3구 한가운데 있는 대단지, 진짜 알짜 물건들이 법원으로 줄줄이 넘어오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물건은 경매까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물 내놓으면 웃돈 주겠다는 사람들이 줄 섰으니까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집주인이 시세보다 조금만 낮춰도 그날 바로 계약됐어요.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물어봐도 강남 물건은 내놓기가 무섭게 나간다, 재고가 없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경매장까지 떠밀려온 강남 아파트한테도 아무도 손을 안 내밀어요. 새 주인 못 찾고 그냥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채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바치고 있던 매수 수요가 통째로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경매 데이터 뜯어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넘어온 물건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남 대단지가 감정가에서 20%나 깎여서 나왔는데 안 팔려요. 이건 그냥 가격 조정 같은 게 아닙니다. 수요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매수자가 실종된 시장, 이게 지금 강남의 적나라한 현실이에요. 경매 법정에 직접 가보면 피부로 느껴집니다. 상승장 때는 입찰표 쓰려고 복도까지 사람이 넘쳤거든요. 좋은 물건 뜨는 날이면 새벽부터 줄 서서 번호표 뽑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서로 눈치 보면서 개상이 두드리고 낙찰되면 박수까지 터졌습니다. 옆자리 사람한테 얼마 썼냐고 슬쩍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문화였죠. 근데 요즘은요, 가보면 썰렁합니다. 의자는 텅텅 비어있고 기침 소리 하나가 법정 전체에 울려요.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립니다. 판사가 입찰자 찾습니다. 세 번째까지 불러도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냥 유찰 도장 쾅 찍히고 끝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고 있어요. 왜 아무도 안 나오냐고요? 감정가에서 20%가 이미 빠진 가격인데 사람들 눈에는 이것도 비싼 거예요. 한번 유찰되면 다음에 또 20%가 깎이거든요. 30억짜리 아파트가 19억대까지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래도 안 삽니다. 2번 유찰돼서 반값 가까이 떨어져도 손을 안 대요. 왜냐면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다가 더 떨어지면 그게 고스란히 내 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잡는 게 낫다는 판단인 겁니다. 현장 다녀온 투자자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고요. 경매장이 이 지경인데 일반 매매 시장은 안 봐도 뻔합니다. 낙찰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로 얼마에 팔렸냐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이게 지금 80%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년에서 2년 전만 해도 이 숫자가 100%를 훌쩍 넘겼거든요.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겠다고 서로 경쟁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수억 원 웃돈을 얹어도 못 살까봐 조마조마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엔 낙찰받은 사람이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은 80%도 안 된다? 감정가에서 20% 넘게 깎여도 겨우겨우 한 명이 손 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대형 평수일수록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50평대, 60평대 고가 아파트들은 유찰 횟수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적은 건데 그 적은 사람들마저 전부 등을 돌려버렸어요. 보통 이런 고가 물건을 잡는 건 현금 부자들이거든요. 대출 한 푼 안 끼고 통장에서 바로 꺼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그 현금 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왜 굳이 지금 사야 하냐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지갑을 꽉 닫아버린 겁니다. 시장 흐름을 가장 빠르게 읽는 스마트 머니가 이렇게 관망으로 돌아서면 나머지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강남 자산가들 사이로 퍼지면서 하락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누가 먼저 사면 그 사람이 호구가 되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강남 3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하나씩 보면요. 강남구 삼성동에 감정가 18억짜리 물건이 나왔습니다. 한 번 유찰됐어요. 아무도 안 산 겁니다. 다음 입찰 최저가가 14억, 감정가의 80%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새 주인을 못 찾고 있어요. 서초구 잠원동은 더 심합니다. 상지 리츠빌 카일룸이라고 전용 169m제곱짜리 대형 평수가 나왔는데 감정가가 52억 원이에요.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 유찰. 아무도 안 잡았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인 33억까지 떨어졌어요. 결국 네 번째 입찰에서 40억에 겨우 낙찰됐는데 이게 감정가의 76%예요. 12억이 날아간 겁니다. 같은 서초구 반포동 3호 가든 맨션도 두 번 유찰 끝에 감정가의 73% 수준인 4억 원에 낙찰됐어요. 강남 서초, 반포 이 주소지만 보면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 동네들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유찰을 거듭하면서 감정가의 70%대까지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강남 아파트를 포기하는 걸까요? 억지로라도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못 버팁니다. 이 사람들 사연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채 뇌관이 보입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산 영끌족, 전세 보증금 끼고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결국 두 손 들었어요. 백기 든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냐면 고금리가 너무 오래 갔습니다. 벌써 2, 3년째 높은 금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버텼어요. 곧 금리가 내리겠지. 올해 하반기쯤이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꽉 붙잡고 이 악물었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전부 이자 갚는데 쏟아부었어요. 근데 금리가 안 내려옵니다. 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올랐어요. 그 사이에 경제적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적금 깨고 주식 팔고 보험 해약하고 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렸는데 그것마저 바닥났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를 막을 방법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무능이 아닙니다. 고금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중산층이 통째로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숫자로 보면 더 확 와닿습니다. 경매로 넘어온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뜯어보면 집값의 70%, 80%를 대출로 떼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5억을 빚으로 채운 겁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전세 끼고 갭 투자까지 감행했어요. 그때는 그게 성급한 선택이 아니라 똑똑한 투자로 불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선택이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됐습니다.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초저금리 시절에는 10억 원을 대출받아도 월 이자가 200만 원 안팎이었어요. 연봉 8천만 원인 사람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힘들어도 집값이 오르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2배 넘게 뛰었어요. 같은 10억 대출인데 월 이자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연봉 1억 받는 고소득자도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이 월 650만 원 정도거든요. 거기서 이자로 500만 원 나가면 남는 돈이 150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관리비, 식비, 교통비, 아이 학원비를 전부 대야 합니다. 안 됩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적금 깨서 메꾸고 주식 손절해서 이자 막았어요. 근데 2년차 넘어가면서 메꿀 돈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국 은행에서 연체 통보가 날아옵니다. 그 다음은 뻔하죠.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족쇄인지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자 폭탄만 문제가 아닙니다. 갭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역전세난입니다. 갭 투자가 뭐냐면요.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처럼 활용해서 집을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15억이면 본인 돈 5억만 넣고 집을 산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박이죠. 근데 지금 전세가가 같이 빠지고 있어요. 15억이던 전세가 12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되면서 15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 돈이니까. 근데 새 세입자는 12억밖에 안 내겠다고 해요. 그 차이 3억을 집주인이 어디서든 구해야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자 내느라 현금은 이미 바닥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소송을 겁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해요.
그렇게 집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DSR 규제까지 겹치면서 은행 추가 대출 문턱도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급한 불은 대출로 돌려막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마저 차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주인인데 당장 점심값도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하우스 푸어입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통장 장부는 0원인데 부동산 자산은 30억이라고 찍혀 있어요. 이 끔찍한 모순이 지금 강남 곳곳에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의 등기부등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대출이 하나가 아니에요. 1금융권은 기본이고 저축은행, 캐피탈, 심지어 대부업체 이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가 서너 명이 아니라 7, 8명씩 줄줄이 걸려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축은행에서 또 빌립니다. 거기도 한도가 차면 캐피탈로 갑니다. 캐피탈마저 막히면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문을 두드려요. 연 20%가 넘는 금리인데 금리가 얼마인지도 따질 여유 없이 일단 이번 달 이자부터 막자는 거죠. 전형적인 돌려막기입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은 되는데 반년만 지나면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유찰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안 팔리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연체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헐값에 낙찰이 되더라도 집주인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운이 나쁘면 빈털터리도 아니라 수억 원의 빚쟁이로 전락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도 강남 불패를 믿고 무리하게 뛰어든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버블 세븐이라고 불리던 지역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경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일반 매매 시장을 직접 끌어내리거든요. 강남 한복판 대단지가 경매에서 20억에 낙찰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네이버 부동산에 28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 사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28억 주고 삽니까? 안 삽니다. 경매로 사면 20억인데 미쳤다고 8억을 더 줍니까? 경매 낙찰가가 일반 시세를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가장 적나라한 실거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상승장에서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매물이 워낙 귀하니까 경매 낙찰가가 오히려 일반 시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경매가 시세를 위로 끌어올렸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경매 낙찰가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서 기존 호가를 강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8억에 내놓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옆집이 경매에서 20억에 팔렸으니까 내 집도 그 근처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매수자들 머릿속에는 이미 20억이라는 숫자가 박혀버렸거든요. 아무리 우리 집은 상태가 더 좋다, 층이 더 높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경매가 시세를 끌어내리고 끌어내린 시세가 다음 경매 감정가를 또 낮추는 구조. 이게 지금 시작됐습니다. 악순환은 여기서 안 멈춥니다. 이번에는 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경매발 금매로 아파트 시세가 계속 빠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는데 그 담보 가치가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2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15억을 빌려줬는데 시세가 20억으로 떨어졌어요. 은행이 보기에 담보 여유분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보 가치가 부족하니까 대출금 일부를 갚으라고요. 아니면 대출 연장 심사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멀쩡하게 이자 잘 내고 있던 집주인도 갑자기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버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영끌 쪽도 아니고 이자도 밀린 적 없는데 은행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급해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매물을 던집니다. 패닉셀에 동참하는 거예요. 특히 갭투자 물건들은 이 구간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보증금을 100% 못 돌려줘요. 그러니까 자금 경사에게 빠진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빨리 팔아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패닉장이 열린 거예요. 파는 사람은 미쳐가고 사는 사람은 구경만 하는 이 잔인한 시장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강남이 기침하면 강북은 감기에 걸리고 지방은 독감으로 앓아눕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입니다. 지방광역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70%대가 무너졌어요. 감정가의 반값까지 떨어져도 응찰자가 한 명도 없는 물건이 수두룩합니다. 서울은 그래도 언젠간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라도 있거든요. 근데 지방은 그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환금성이 실종된 겁니다. 실거주자들조차 사기가 무서워서 못 삽니다. 특히 지방 한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은 상황이 더 처참해요. 관리비가 몇 년치 밀려 있어서 낙찰받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사실상 버려진 부동산이에요. 주인 없는 빈집이나 다름없는 거죠. 여기에 지방 빌라촌은 전세 사기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갭투기했던 물건이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면서 선순위 근저당에 밀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있어요. 내 돈을 지키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깡통 주택을 셀프 낙찰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청약 기회가 날아가고 평생 빚만 떠안게 됩니다. 선택지가 전부 지옥인 거예요. 건설업계도 무너지고 있어요.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기존 아파트마저 경매로 쏟아지니까 자금 회수가 막힌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도미노예요. 정부가 다급하게 규제 해제하고 대출 풀어주고 있는데 약발이 안 먹힙니다. 사면 물린다는 공포가 정책 효과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모두가 도망치는 건 아닙니다. 찬바람 부는 경매 법정 구석에서 계산기를 조용히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락장의 사냥꾼들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번뜩이거든요. 헐값에 강남 매물을 쓸어 담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지겠지만 강남은 결국 회복한다는 거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찰이 거듭돼서 가격이 무릎 아래로 확실히 내려왔을 때만 감정 없이 달려듭니다. 하이에나처럼요. 은행이 파는 부실채권 NPL이라고 하는데 이걸 미리 헐값에 사들여서 경매 낙찰 때 우성원을 확보하거나 배당 수익을 챙기는 고난도 전략을 씁니다. 특히 100% 현금 부유층들은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예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알짜 매물을 거의 무혈입성으로 싹쓸이하고 있어요. 법인이나 리츠 같은 기업형 거대 자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폭락한 아파트를 헐값에 낙찰받아서 고수익 월세로 세팅하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가 벌어지냐면 고금리와 빚을 못 버틴 중산층의 자산이 막강한 현금을 쥔 최상위 부유층한테 헐값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부의 쏠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나냐?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바닥은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간간히 거래가 터지거나 소폭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죠.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잠깐 튀어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반등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바닥으로 착각하고 뛰어들면 또 물려요. 왜 진짜 반등이 어렵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과거에는 집값이 한번 빠져도 경제가 탄탄해서 V자로 확 회복됐거든요. 수출이 잘 되고 인구도 늘고 소득도 올랐으니까 다시 사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힘이 없어요. 수출은 흔들리고 인구는 줄고 실질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일본처럼 집값이 한번 크게 꺾인 다음에 회복 동력을 잃고 바닥을 길게 기어가는 L자형 장기 침체가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지루한 하락장이 3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피를 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걸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뭐냐면 가계부채입니다.
국민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만 기형적으로 불어난 구조거든요. 누군가 더 비싼 값에 강남 아파트를 받아줘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 누군가가 없습니다. 다들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가계부채 폭탄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한 부동산의 극적인 반등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생존할 때예요. 빚을 줄이고 몸집을 가볍게 만드세요. 현금을 모으세요. 확실한 바닥이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총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습니다. 정부가 던지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거대한 하락 추세를 막지 못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진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위기는 진정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강남 경매 폭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진짜 바닥이 올 때까지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슬슬 줍줍 타이밍이 온 걸까요? 부동산은 결국 공포가 지배할 때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게임이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돈의 흐름을 읽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고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살아남읍시다.